아내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혼을 해야 할까요? 2024년 2월 6일 경주 남산 산행. 안녕하세요. 오늘 스님은 경주 남산의 새갓골에 넘어진 불상을 복원하려고 하는 대우건설 회장 정원주님 일행에게 경주 남산을 안내했습니다. 새벽 기도와 명상을 마치고 9시에 정원주님 일행을 삼릉 입구에서 만나 남산 삼릉골로 올라갔습니다. 먼저 안내도 앞에서 오늘 산행할 코스를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삼릉에서 출발해 금오봉 정상을 오른 후 고위봉 능선을 타고 철룡사로 내려오는 코스로 등산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남산은 신라 민중 불교의 대표적인 장소로 민중들의 영혼이 담긴 불상과 탑, 절이 골짜기마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43개의 유적이 있는 골짜기, 118개의 불상, 96기의 탑 등 700여 점의 문화 유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보호받고 있습니다. 자연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문화재가 제일 많은 삼릉골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유적들을 둘러보면서 가면 한 6시간은 걸릴 거예요. 급한 일 없죠? 네, 아무 일 없습니다. 날이 선선해서 산행하기 좋았습니다. 신라 왕족의 무덤인 삼릉을 지나며 스님은 신라와 가야의 합의 통일에 담긴 교훈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산길을 올라 처음 만난 유적은 머리가 없는 석조열의 좌상이었습니다. 이 불상은 계곡에 처박혀 있던 것을 발견하여 현재의 위치에 두었으나 아직 머리 부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불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등을 밟고 지나다녔어요. 어느 날 뒤집어 보았더니 불상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머리 부분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때 머리 부분을 찾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은 있지만 머리가 없고 손발이 부러진 이 불상이 바로 한국 불교의 모습을 상징하는구나. 불교라고 하는 이름과 몸체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부처님의 지혜인 가르침과 자비로운 실천 행위는 사라져버린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지혜를 되살리고 부처님의 실천인 자비행을 되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불상의 머리와 손발을 복원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새로운 불교 운동을 시작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머리 없는 불상 옆으로 난 가파른 길을 오르자 마에 관음 보살상이 있었습니다. 입술이 붉은 아름다운 보살로, 왼손에는 중생 구제를 위한 감로수병을, 오른손에는 본래 부처임을 상징하는 연꽃을 들고 있습니다. 돌의 붉은 부위에 입술을 조각해 입술이 붉게 되어 있습니다. 불상 뒤에 바위가 광배 역할을 하며 정남향을 하고 있어 언제나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파른 길을 조금 오르다 보니 6분의 부처님이 바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바위 속에 신이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불교를 받아들인 이후에는 바위 속에 계신 부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 자연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불상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산 아래 펼쳐진 탁 트인 경주 시내를 뒤로하고 조금 더 오르니 소나무 사이로 바위에 새겨진 부처님이 또 보였습니다. 선가결의 좌상이었습니다. 부처님 발 아래 쉬며 땀을 식혔습니다. 이 불상은 입술이 두툼하게 새겨져서 고려시대 조각으로 추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스님은 남산에 깃든 이러한 토막을 들려주었습니다. 신라의 불교는 크게 귀족 불교와 민중 불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귀족 불교는 황룡사와 불국사 같은 신라의 귀족 불교 사찰들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경주 남산은 신라 민중 불교의 중심지로 삼국유사에 따르면 권위적인 불교를 반대하는 민중적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천 왕사 앞에는 망덕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은 삼국통일 이후 중국 황제로부터 망덕사라는 이름을 하사받았습니다. 어느 날 왕이 참석한 행사가 열렸는데 초라한 옷을 입은 스님이 입구에서 쫓겨났어요.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스님을 행사에 참석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행사를 다 마치고 나오면서 왕이 그 스님에게 말하기를 어디 가서 임금이 참여한 행사에 갔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이 임금님도 부처님의 진신이 참여한 행사에 갔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대답하고 사라졌습니다. 왕이 신하를 시켜 쫓아가 보니 스님은 사라지고 대신 주장자와 바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과 똑같은 모습의 불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스님이 사라진 그 자리에 무불사라는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상에 집착하는 것을 비판한 일화입니다. 경주 남산에는 이러한 민중 불교의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중 불교의 정신은 신라의 다양한 불교 유적지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다시 길을 나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불상은 석조열의 좌상입니다. 예전에는 부처님과 팔짱을 끼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았어요. 이렇게 완전한 입상이 드뭅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불상들을 가져가 버렸는데 이 불상은 규모가 커서 가져가지 못했어요. 다시 가파른 길을 오르자 이번에는 작은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상선함입니다. 상선함을 참배하고 상선함을 지키는 분의 허락을 받아 마에대좌부를 참배했습니다. 이 불상은 마치 너 왔느냐 하고 묻는 듯 바위 속에서 얼굴을 삐죽이 내밀고 있었습니다. 바위에 몸은 선으로 그리고 어깨부터 얼굴만 살짝 튀어나오도록 조각해 부처님께서 바위에서 나오시는 듯 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해가 나니 땀이 송송 솟았습니다. 가끔 불어오는 바람이 더욱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일행은 팔을 벌려 바람을 만끽했습니다. 행복 바람이 불어오네요. 삼릉에서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해발 468m 정상 금오봉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산길을 조금 내려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밥과 황남빵이었습니다. 경주 특산품이에요. 한번 맛보세요. 아주 맛있네요. 땀 흘리고 먹는 김밥 한 줄이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김밥을 먹고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길을 나섰습니다. 스님을 따라가니 큰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위에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화대좌에 오르자 발 아래로 시원한 경치가 펼쳐졌습니다. 연화대좌를 보고 내려오니 건너편으로 고위산 안내도가 보였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정상이 고위봉입니다. 우리말로는 수림회예요. 수리가 가장 높다는 뜻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금오봉 줄기를 탔고 이제 고위봉 줄기를 타고 갑시다. 고위봉 능선을 따라 2시간 동안 산길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배구남으로 가면 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탑을 보고 갑시다. 표지판이 가리키는 샛길을 따라가 보니 용장계지곡 3층 석탑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유적인 3층 석탑을 참배하고 배구남을 지났습니다. 산행을 시작한 지 5시간 반 만에 드디어 철룡사에 도착했습니다. 철룡사까지 총 12km를 걸었습니다. 먼저 탑과 법당을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부산울산지부 봉사자들이 철룡사에서 키운 갖가지 쌈으로 공양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공양을 준비해준 봉사자들과 고위산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철룡사 아래에는 차를 마실 수 있는 쉼터도 있었습니다. 두북 살리고 센터에서 가져온 갖가지 재활용품으로 회원들이 멋지게 쉼터를 꾸며놓았습니다. 의자에 앉으니 창밖으로 철룡사탑이 보였습니다. 쉼터를 둘러보고 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산 아래 도착하니 오후 4시였습니다. 산행을 시작한 지 7시간이 지났습니다. 차를 타고 두북수련원으로 갔습니다. 두북수련원에 도착해 스님은 폐교를 활용한 수련원 곳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재활용센터, 방송실, 법당, 숙소를 차례로 둘러보고 세면장에서 하루 종일 땀에 찌든 몸을 씻었습니다. 상쾌하게 씻고 저녁에는 손님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 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법문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달 3일 미국 댈러스에서 열린 증문즉설에서 질문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하며 글을 마칩니다. 아내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혼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제 아내에 대한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동기부여를 합니다. 제 성장 배경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학대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학생 대출을 통해 혼자 힘으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학대하는 걸 멈춤과 동시에 제 세대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32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내의 삶의 절반은 제가 만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내와 살면서 아내가 아주 커다란 실수를 3번 한 적이 있었고 거의 이혼까지 갈 뻔했으나 아내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같이 여행을 할 때는 아주 잘 지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최근 아내가 술에 취해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때와 유사한 눈빛과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후 저는 300마일을 운전해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둔 58세입니다. 파트너를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기댈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는 아내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기 전에는 이혼을 하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질문자는 아내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면서 살고 있다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내가 아내를 용서해 주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산다고 생각할수록 질문자의 아내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원망이 커집니다. 지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이혼하고 헤어지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바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이 사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바입니까? 또 과거에 몇 번의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아내를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볼 때 그런 흠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게 낫겠다는 자기의 판단이었습니까? 아내가 이렇게 하면 같이 살겠다거나 아내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못 살겠다는 관점은 내가 아내에게 늘 끌려다니면서 살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만약 아내가 술을 먹거나 바람을 피운다거나 돈을 낭비한다면 이러한 조건들은 우선 쉽게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볼 때 단점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지만 다른 여자와 사는 것과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이 사람과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자기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질문자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상대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고 상대가 어떻게 변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등의 조건을 붙이면 안 됩니다. 지금의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고도 같이 사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고 더 이상은 못 살겠고 혼자 살거나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게 낫겠다 싶으면 이혼을 하는 게 낫습니다. 질문자의 아내가 큰 실수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인지 여기서 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어떠하든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선택한다는 관점을 가져야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결혼 문제이든 이혼 문제이든 어떤 상황이나 결정을 두고 망설일 때는 항상 내가 지금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상대의 문제로 돌리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결정을 해야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내에게 이성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의심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걸 우리는 주로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내 입장에서는 나의 의심이 완전히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심하는 당사자는 절대 의부증이나 의처증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하지만 정신과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에게 어떤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성에 대해 우리는 보편적이라고 하는 윤리 도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동성애자도 있고 이성애자도 있고 양성애자도 있고 무성애자도 있습니다. 또 이성애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성욕이 제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다양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를 잘 살피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거나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방식입니다. 술과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술을 먹으라거나 술을 먹지 말라는 접근은 옳지 않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일반적으로 볼 때는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사자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술을 마시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싸우다가 남편이 그릇을 던져서 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일을 두고 어떻게 그릇을 던질 수 있느냐 이렇게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남편의 입장에서는 화가 너무 나서 아내를 때리고 싶은데 차마 때릴 수 없기 때문에
아내가 아끼는 그릇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아내를 때리는 것을 그릇을 깨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한 생각을 바꿔서 남편이 화가 나서 나를 때리고 싶은데 그래도 차마 나를 못 때리겠으니 대신 그릇을 깼구나.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인식의 전환이 확 일어납니다. 이처럼 움켜쥐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질문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이 원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처럼 질문자도 자신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함께 아내에 대해 보다 깊은 연구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히 살핀 다음에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문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질문자의 경우에 자기가 학대받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내가 타인에게 잘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좋은 사람이 되겠다 하는 표현을 반복하는 거예요. 질문자는 지금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질문자가 잘해주는 면도 있지만 그것이 굉장한 속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탈출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아내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자기를 조금 더 살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일어난 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일은 다른 주에 있는 대학 친구들과 만났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대학 친구들의 아내들이 있는데도 그 앞에서 제 아내는 평소와 달리 시시덕거리고 귀여운 행동을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제가 아내에게 그건 좋은 행동이 아니니 그들 앞에서 예쁜 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LA 경찰을 불러 제가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여전히 저를 격리시키려고 경찰을 불렀고 저와는 직접 대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건 질문자의 아내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한 의처증입니다. 사람은 설령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친절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지금 그걸로 시비를 한다면 우선 의처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의처증이 아닌데도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마음이 좁은 거예요. 그런 걸로 시비하는 쫌생이 같은 사람과 누가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 건 조선시대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요즘 세상에 누가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로 다른 사람 앞에서 웃지도 못하고 친절하게도 못하는 속박 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질문자가 아무리 아내를 좋아한다고 해도 상대가 싫다는데도 계속 접근을 하면 경찰을 불러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현재의 법입니다. 저는 제가 아내에게 강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갓 결혼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대학 때 친구를 저희 집에 초청했고 저희는 파티 같은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 아내가 술에 조금 취하더니 스트립티즈를 벌칙으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당황했고 결혼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질문자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전형적인 의처증 증상으로 보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처증의 핵심 증상 중 하나는 당사자 스스로 의처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어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정상인데 이것만 비정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수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상대방을 너무 의심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건 벌써 의처증이 아니에요. 스스로 의심이 심하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정신질환은 본인 스스로도 내가 문제가 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본인이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료 중에서도 의처증과 의부증 치료가 가장 어렵습니다. 일단 자신에게 그런 병의 증상이 있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의 주장처럼 본인이 의처증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그런 아내와 같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장 이혼을 하세요. 그런데 질문자가 지금 이혼을 못하면서 계속 아내를 문제 삼는다면 그것 자체가 의처증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강연장에서 질문자를 처음 만났고, 질문자의 아내에 대해서는 얼굴도 모르는 상황에서 질문자의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만약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욱 확실하겠지만, 제가 질문자의 이야기만 듣고도 금방 이렇게 의처증이라는 판단을 내리잖아요. 네, 사실 스님의 말씀을 듣고자 제가 300마일을 달려온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으세요.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이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내려야지. 지금 당장 이혼을 하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치료부터 받으세요.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300마일이나 달려온 거 아니겠어요? 오늘 스님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가서 검진과 치료를 받는 게 질문자의 인생에 새로운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에 장수 중림정사로 이동하여 6.13 만인대법회 행사를 위해 사전 답사를 하고 오후에는 부산 중생사로 이동하여 불심도문 큰 스님을 뵙고 저녁에는 두북수련원에서 금요 증문즉설 생방송을 할 예정입니다.